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년 공공경제론 제8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외부 효과하고 외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죄인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일종의 그 외부 효과의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수의 딜레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개념을 제 수업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어사전에도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두 명이 참가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하나다. 서로 협력하면 둘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에게 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번역한 건데, 인베스트 PDI에 보면은 프리즈너라고 하느냐, 이 원래는 서스펙트라고 해야 돼요. 그 용의자. 이 사례가 뭐냐면 두 사람의 공범이 있어요. 도둑이 있는데 어느 집을 서로 협력해서 들어가서 도둑질해서 나오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경찰이 도둑질하는 현장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 도둑질했지? 증거는 없는 상황 속에서. 근데 둘을 세워놓고 자백을 좀 유도하고 있는데, 그 두 죄인의 입장에서 일종의 비제로섬 게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끝까지 범죄를 부인해요. 서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톡톡톡 치면서 절대 우리 도둑질했다고 자백하지 말자. 끝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무죄 석방으로 나갈 수 있어요. 윈윈 게임이 되는 거죠. 반면에 둘 다 시인을 해버려요. 둘 다 시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감옥에 가는 거죠. 루즈 게임이 돼요. 그런 상황을 죄인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근데 왜 딜레마라는 표현이 붙었느냐? 당연히 서로가 신뢰를 지키고 서로 믿음을 지켜서 윈윈, 서로가 뭐 범죄자가 잘 되는 게 뭐 윈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범죄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켜서 무죄 석방되면 제일 좋은 안이 될 텐데, 그 둘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못하고 실제 그 게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손해를 보는, 둘 다 자백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다리를 톡톡 치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두 명을 다 꼴방으로 보내요. A라는 꼴방하고 B라는 꼴방하고 보내가지고 슬슬 구슬르는 거야. 야, 네가 자백하고 저놈이 자백하지 않으면 너는 형량을 줄여줄게. 너는 자백을 했으니까 쟤만 감옥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쪽 가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해요. 네가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줄 테니까 제가 만약에 끝까지 부인하면 쟤는 감옥에 오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자백을 해버린다 이거죠. 둘 다 자백하고 감옥에 남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거죠. 더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더 나쁜 상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을 또 뭐 우리 문학에서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The prisoner's dilemma is a paradox in decision analysis in which two individuals acting in their own self-interest do not produce the optimal outcome. 그러니까 서로 좀
잘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The typical prisoner's dilemma is set up in such a way that both parties choose to protect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other participants. As a result, both participants find themselves in a worse state than if they had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그래서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더 좋은 경우를 선택하지 못하면 이것도 일종의 역선택이죠. 그래서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프리즈너, 즉 서스펙트, 아직까지는 프리즈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프리즈너라고 하고요. 원래 형법에 따르면은 무죄 추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인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용의자라고 불러요. 용의자, 피의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법원에서 땅땅땅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에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프리즈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요 감옥도 사실은 엄격한 그런 죄인의 감옥이 아니고 잠깐 구류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둘 다 refuse 하면은 둘 다 감옥에 안 가고 좋아요. 그런데 둘 다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감옥에 남게 된다 하는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어쩔 줄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런 딜레마의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올까? 여러분들 그래서 포커 게임이나 고스톱 게임이나 요즘은 이제 또 그 밖에 많은 보드 게임이 있잖아요. 이런 게임을 하면서 경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 경제를 배우는 그런 원리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게임 theory라고 해요. Game theory was developed by John von Neumann and Oscar Morgenstern in 1944. economist, 이 경제학자인데 요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과 오스카 모건스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game theory, the idea of equilibrium strategy was developed by John F. Nash Jr. 내시라는 사람, 존 내시라는 사람이 이 fundamental principle of game theory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회 될 때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시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소련과 미국의 그 두뇌 게임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아까 이 게임 이론의 원리 둘 다 안 좋은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수학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신 이상에 걸려요. 그래서 정신 이상에 걸려서 참 슬픈 노년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로 나오는 게 A Beautiful Mind 기회 될 때 한번 보세요. Game theory is a way to looking at a whole range of human behavior as a game. 인간의 행동을 게임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게임 티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인간을 알려면 사실은 게임을 많이 해보면 당구를 친다든가 고스톱 게임을 해본다든가 포커를 쳐본다든가 그렇죠? 술 먹기 게임도 게임이기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신입생 OT 가고 그러면은 술 마시고 좀 그 서로를 알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그래서 랜덤 게임 해가지고 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면서 게임 스타트 뭐 이런 식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신입생 OT도 겪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5월 달이 되면 서서히 이제 코로나 이런 규제가 다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배우는 것인데 그 함께 지내는 모든 것들이 게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게임도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게임의 특성을 원샷 게임이냐 반복 게임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 예비군이 되면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막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막 거친 행동을 해요. 군복 입었을 때는. 양복 입고 딱 사회생활 할 때는 절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한 번만 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히트앤런을 많이 해요. 히트앤런 한 번 하고 나쁜 짓을 주로 많이 한다는 것이죠. 아까 프리즈너스 딜레마 게임에서도 그 두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만약에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배신 안 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보복의 기회가 있으면 함부로 배신을 못하게 되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에서는 우리는 좀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데 비해서 반복 게임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 게임은 그 다음 게임에서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반복 게임이 진행되면 부정행위를 쉽게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좀 분석한 사람이 요 악설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악설로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도 이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Iterated Prisoner's Dilemma. 이거는 뭐냐면 반복되는 게임이 된다면 아까와 같이 이런 상태로 둘 다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쟤를 안 믿으면, 쟤는 나를 믿었는데 내가 쟤를 안 믿으면 나가서 형기가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떨어뜨려 놨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뢰를 지키게 되는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 게임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모든 게임에 이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tit for tit, tat for tat 이렇게 해가지고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면 복수가 되는 것이죠. 너가 한 만큼 나도 해줄 거야. 그런 게임이 되면은 함부로 내가 심하게 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보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악설로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복 게임인 경우에는 아까 죄인의 딜레마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즉 반복 게임이 되면 보복을 예측하고 결국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즉 이런 프리즈너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복 게임이 되면. 그러나 원샷 게임, 비반복 게임의 경우에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이익 보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치고 달리기, 히트앤런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착한 사람들, 이타적 인간관에 따르면은 야,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이것을 믿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저는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오히려 더 좋게 행동하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신뢰가 형성되고 모르는 사람과도 신뢰가 형성되면 이 공동체가 좀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상주의자죠. 현실은 이기적인 인간관들이 항상 그렇게 원샷 게임으로 반복 게임이 아닐 때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죠. 그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의 역할은 결국 이 사회가, 제가 맨 처음에 행복한 나라들, 저 북부 유럽 예를 들었잖아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서로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은구 교수님하고 거버넌스 이런 거 배울 때 그 소셜 캐피탈이란 걸 배울 텐데 우리나라 다른 행복 요인들은 우리가 좋아요. 경제도 좋고 뭐 이런 다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폴루션, 커럽션, 부패 지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행감을 느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야 되고, 제가 2학기 때 가르치는 그 일종의 지방자치론에서는 이 마을 단위로 서로 간에 신뢰를 쌓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고 정책들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신뢰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우리도 북부 유로처럼 좀 더 행복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 다시 응용인데 이것도 오염 총량제 탄소 배출권 이것도 외부 효과의 문제를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제라 하면 우리 시사 상식 사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강물에 더러운 것들이 쭉쭉 들어가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생활 쓰레기예요. 생활 쓰레기 우리 집집에서 버리는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 농장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공장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런 오염 물질이 물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사실은 인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면 인간은 얼마나 물이 깨끗해요. 비무장지대가 왜 물이 깨끗해요? 거기 인간들이 못 들어가니까 비무장지대에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는 한 일정 정도의 오염물질 배출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가지고 요 이상은 못하게 만들자 하는 게 오염 총량제예요. 이걸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지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체 그 강물 흘러가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오염물질이 예를 들면 100이다. 100만 지켜라. 100만 지켜라. 그러면은 그 총량 안에서 너네 공장도 짓게 해주고 농장도 만들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제도를 적용받는 자치단체는 정해진 오염 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 개발을 추가로 허용되는 혜택을 받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법을 어긴 거니까 이때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국고 지원, 국가가 돈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오염 총량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ollution permit 이렇게 부릅니다. pollution permit, permit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량을 말해요. 오염 허용량을 딱 정해서 그 이상 넘으면 벌금, 낮으면 일종의 상금으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죠. Pollution permit involve giving firms a legal right to pollute a certain amount of materials. If the firm produces less pollution, it can sell its pollution permit to other firms. However, if it produces more pollution, it has to buy permit from other firms or government. This creates a market for pollution permit with the price set by demand and supply.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퍼밋이라고 하는, 이건 오염 총량제하고 조금 다르죠. 총량제는 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데 비해서 퍼밋이라고 하는 거 뒤에 나오는 탄소 배출권하고 비슷해가지고 총량을 정한 것보다 많이 내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퍼밋을 더 사와야 되는 것이고, 또 적게 내면 이 남은 만큼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퍼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 총량제의 작동 원리는 뭐냐? 그래서 오염 총량제가 이래 있으면 이때부터 이렇게 늘어나면 오염 물질이 늘어나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하시고, 줄어들면 그만큼 벌금 낸 만큼 딴 사람한테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총량의 양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퍼밋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탄소, 요즘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 탄소뿐만 아니라 그 대기를 오염시키는 6대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학 불산화탄소, 수소, 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렇게 6가지의 물질이 있는데, 이런 6가지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주고 사가게 해요. 그러면 공장에 이걸 딱 붙여놓으면 우리는 이거 돈 냈어, 이미 이만큼 배출할 수 있어, 100톤, 1년에 100톤 배출할 수 있어, 이렇게.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여기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공장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공장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Carbon Trading Schemes 이렇게 나옵니다. Carbon trading is a system of limiting carbon emission through granting firms permits to emit a certain amount of carbon dioxide.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게 만들어요. The amount of permits is decided by government, and then permits are given to firms depending on various criteria, such as how much output a firm produces.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의 기후온난화의 주범은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전체 탄소 배출량의 28% 차이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5%, 두 번째,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재팬,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 해가지고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 탄소가 너무 많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대구에서 재배되던 사과가 지금 강원도 사과가 맛있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전체적인 등 온선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요 점선이, 요게 나라가 있어요. 요 나라는 이 점선보다 조금밖에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남는 만큼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다른 기업한테. 그리고 여기는 이 공장은 너무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 많이 배출한 만큼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벌금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대로부터 퍼밋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친환경 기업이고, 여기는 친환경 기업이 아니라 환경 파괴 기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해물질을 배출하려면 친환경 기업에서 좀 퍼밋을 사도록, 그래서 서로 간의 트레이딩,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탄소 배출권 마켓,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부터 계속 늘어나죠. 일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톤으로 따지면 91,472톤이 거래되고 있다.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 서로 기업들 사이에 하는 거죠. 내가 친환경 쪽으로 가면은 이거 사놨던 거를 팔아먹어서 이익이 나는 것이고, 내가 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 탄소가 더 배출되는데, 그러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한테 뭐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 가서 이 남는 기업들한테 사오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퍼밋이 있는 만큼만 국가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오염 총량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퍼밋 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탄소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2050에 탄소 제로 가는 목표를 이제 이쪽 그 에너지 파트는 산업자원부가 하고, 환경 규제는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겠다. 그래서
2030년도에 요만큼 마치겠다. 이렇게 연간 탄소 배출량을 한 5억 톤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모든 산업이 어떻게 돼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력도 화력 발전 이런 것들 좀 줄이고 그것을 사실은 지난 정권에는 다 태양광 이런 쪽으로 돌렸는데 요즘 논쟁되고 있는 게 원자력도 좀 필요하다. 근데 원자력은 또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탄소를 배출하는 이 석탄, 석유, 그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이런 화력 발전을 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태양열, 수력, 조력 이런 걸로 바꿔 나가야 이 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전기차로 바꾸는 건 좋은데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전기차가 아무리 다녀도 그 전기를 탄소로 만드는 화력 발전으로 만든 건다. 그러면은 똔똔이에요. 결국 화력 발전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 즉 환경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좀 줄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 부작용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저 수준 즉 이게 원자력이 우리나라 30에서 40% 차지하거든요. 그런 쪽은 좀 유지하면서 원자력 기술을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또한 원자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태양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 판넬을 막 산 전면을 다 깎아가지고 하면 미관으로도 안 좋고 그 판넬이 비 오고 해서 녹아내리면 그게 화학물질이라 사실은 토양과 물을 또 더럽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따져보고 태양열이 반드시 좀 친환경이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태양열 발전하지 말고 동네마다 조금씩 해서 자기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 쓰는 그런 좀 국내 중심의 분권화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너 오스트롬은 우리 행정학자로서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탄 여자입니다. 여자. 엘리너 오스트롬의 말을 들어볼게요.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no matter how well-meaning, are better at solving problems than the people on the spot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to get the solution right.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문장이 no 이렇게 들어가요. No reason, no matter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관료들, 공무원들도 있고 politician, 정치인들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엘리너 오스트롬이 하는 이야기는 on the spot,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그 솔루션을 가장 잘 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더 낫지 그걸 행정가라든가 정치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의 문제, 현장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8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